네, 안녕하세요.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쇼. 오늘은 광주 전라권역 진행을 맡은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정책연구원 김영희입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째인데요.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은 더 그 고통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정신장애인 분들이 힘든 게 이 코로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도 어렵지만 그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 이런 게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광주 전라권의 그 정신장애 인식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 쇼는 이러한 정신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와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정신장애 인식의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해야 할 점, 그 방법 등에 대해서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평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현재 1부인데요. 1부에서는 전문가분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강서준 관장님이십니다. 광주 해피라이프라는 정신재활시설을 12년간 운영 중이시고요. 관장님께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시고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당연히 있으십니다. 과거에 이제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시다가 그 환자분들이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는 소위 이제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 뜻을 가지고 광주 해피라이프라는 주간 정신재활시설을 운영 중이십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클럽하우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광주 해피라이프 강서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부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만나 뵌다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1시간 동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해피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12년 정도 되는데요. 이 정신질환 계통에서는, 정신장애 계통에서는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이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은 그때도 인권은 강조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조되었던 내용이 억압받지 않으면 인권, 권리는 보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었고요.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슬라이드에 제가 이제 제시해 놓기도 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를 배울 때 손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능 결함,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분리라고 일컬어지는 핸디캡, 이것을 장애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외국 자료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different ableman이나 different needman이라 해서 장애를 뭔가 이렇게 특별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뭔가 다른 욕구를 지닌 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현재에는 또 당사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뤄질 그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그 내용들은 주로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연대랄지 존엄성이랄지 감수성,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이야기했던 라이트 토크라고 하는 흔히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권리 타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나 평등이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문장에 5.18, 3.14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어디에 가서 이 부분을 읽어보라 하면 어떤 친구들은
5.18로 읽는 친구들이 있고 5.18로 읽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14를 읽어보라 했을 때는 3.14로 읽는 친구들이 있고 3.14로 읽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겠느냐 보면 자신들이 경험한 바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제가 이제 아빠 밥 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을 써놨는데요. 저희는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퇴근을 항상 조금 먼저 합니다. 집사람보다. 그러면 애들이 저를 보고 아빠 밥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매일 거의 매일같이 듣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기성세대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이러한 말이겠지만 요즘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근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컨택트다, 언택트다, 원택트다, 딥택트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면에서 비대면, 비대면에서도 온라인이 강조되고 온라인이 강조되다 보니까 깊숙한 관계를 요구하는 이러한 용어들, 신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요즘은 카페트 시대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카페인 중독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여기서 카페트는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카페인 하면 이제 인스타가 포함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밴드나 카페, 줌, 오늘 이 강의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한다라고 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요. 작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장애인 부분의 분류 현황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15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 분류 15가지에는 정신적 장애 그리고 신체적 장애로 분류가 되는데, 정신적 장애에는 우리가 아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를 포함한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인권인데요. 오래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비인간, 덜인간 이렇게 구별이 됐던 사람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폐제가 됐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비인간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꼬리표, 낙인, 흔히 말하는 스티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흔히들 인권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권은 특정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상태, 이것이 인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이러한 도덕적인 권리는 우리가 법적인 권리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알고 있는 맹자의 성선설이나 순자의 성악설을 보게 되면 성선설의 주장의 근거가 과연 뭘까 보면 인간이 착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간이 착하면 군주 왕이 통치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선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가가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근데 반대로 순자의 성악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악하기에 군주인 왕이 강하게 간섭하고 통치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고들을 어느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것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합의를 빨리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엔에 보면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보면 요즘에 법적으로 인권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의무화되다 보니까요. 보수 교육화돼서 인권을 굉장히 식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현장에서도 이런 인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오늘 이제 가족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아까 이제 강의 전에 회장님께서 우리들의 그 협회 모임체 단톡에 초대해 주신다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우리 정신질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까 했을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제 그러한 도움들도 연대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권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러면 과연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했을 때 권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권리는 사람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슬라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위익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다.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요즘에 그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방송에서. 집값이 떨어지기에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에는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안 된다. 예전에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학교 설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간곡하게 요청했던.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특수학교 설립은 안 된다. 왜?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주장은 학년기에 우리가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비춰서 보면 이런 침해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를 주장한다 했을 때 어떤 성격,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했을 때는 시혜를 바라거나 특권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요구가 권리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지체장애인분이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 들어달라, 얼마든지 필요하면 가능한 이야기겠죠. 근데 권리 주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편의시설이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권리 주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이런 가족협회들이 대변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들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부당해고들이 굉장히 많죠. 또 자연스러운 해고들도 있고요.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요. 근데 부당해고에 맞서서 나의 고용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권리 주장인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이 개인들이 부당해고에 맞섰을 때 전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이런 부당해고를 제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권리를 이야기할 때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력이다라고 하는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특권이다, 권력이다, 이것에다가 권리라는 이름을 교묘히 접목을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특권이다라고 하는 권리나 인권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권리는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고요. 인권은 보편적인 성향 그리고 존엄성에 토대를 한다라고 보면 그 차이를 어느 정도는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right talk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게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크게 대두되고요. right talk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게 right talk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입만 떠버리면, 입만 열면 권리 타령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right talk에서 이야기하는 언어하고 인권에서 말하는 언어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권리 타령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내가 이기냐 지냐라고 하는 흔히들 말하는 치킨 게임에 굉장히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결할 일들도 모든 것을 법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고소 고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합의할 일들도.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아파트 안에서의 층간소음도 얼마든지 주민들끼리 만나서 해결할 일들도 거의 해결이 안 되고 법적으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많죠. 나는 조용하게 살 권리가 있다. 나는 일정 생활을 누리다 보면 약간의 소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권리라고 타령하는 것들이 이 라이트 토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환대를 하고 관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 이러한 것들을 인권이라고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 라이트 토크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혼동했을 때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양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나의 인권,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명확한 개념적인 정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인권을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권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이야기하는 존엄성, 자유, 연대, 평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선 존엄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주춧돌이 있습니다. 주춧돌. 마찬가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목적이자 토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존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외장하드, 즉 이제 컴퓨터로 따져보면 하드웨어인 거예요. 근데 존엄성은 내장하드, 컴퓨터로 따져보면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 인격체를 지닌 인간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존엄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어르신들, 조상님들의 표현을 보면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밑에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인 존엄성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표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존중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할 근거를 구성한다. 반면 평가는 사람들의 등급을 매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평가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죠. 평가도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 쿠팡이츠 그 배달 앱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성범죄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복지시설에 채용은 안 됩니다.
그건 합당한 거죠. 단 그렇다손 치지만 범죄자라고 하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서 이분들을 학대하는 것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존중은 과연 뭐냐?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respect입니다. respect. 리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또죠. spect는 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respect는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과연 뭘 다시 볼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편견이랄지 고정관념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여기 계신 이제 협회장님은 아시겠죠? 예전에는 저희가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하에서요.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하나의 권리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급권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 수급권 대상자분들을 열등 시민이나 2등 시민으로 생각을 한다라거나 이런 수급 대상자분들은 상당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존중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무시나 이러한 개념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한 인권의 그 활동을 했던 운동가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차려진 풀 세트의 밥상 정도로. 근데 단 한 가지 단품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정권은 보장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장애인분들에게 이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건 필요하지만 참정권에 대한 보장은 필요가 없다. 또는 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것은 보장이 돼야 되고 자유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나돌아다니지 말라. 우리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흔히들 왜 출퇴근 바쁜 시간에 돌아다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형식적으로 인정을 하되 권리를 침해하는 편식된 행위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존엄성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전치된 공격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차별적인 구조가 아니라 차별을 받는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 구조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부당한 사회 구조나 권력자에 대한 항의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도 보복할 위험성이 적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시설을 고향에 내려와서 한 지가 12년 정도 됐는데요. 가끔씩은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저희 당사자분들끼리 이렇게 차별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차별이라 하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좀 아파요. 당사자분들이 어떤 경우를 제가 보게 되냐면 학력이랄지 지능이랄지 가정 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차별하는 경우들을 보면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때가 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존엄성 침해 사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존엄성 침해 사례가 비단 뭐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권리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보호만 필요하다. 보호만 필요하다. 권리가 아니라 보호만 필요하다. 이것도 존엄성 침해 사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권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그분들은 보호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존엄성 침해가 아닐까. 단,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 이 보호도 권리 안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동의 보호는 보호자, 돌봄 종사자, 우리 사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뿐만 아니라 보호가 포함되는 것이 존엄성의 존중이지 보호만 강조하는 것은 존엄성 침해 사례에 포함이 되겠다. 단 보호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권리 안에서의 보호를 강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이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성별의 차이들도 있을 거고요. 국가 간의 차이들도 있을 거고요. 학력의 차이도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크게 차이를 한 19가지 정도로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태어난 지역이나 국가나 사회적 신분이나 연령이나 이렇게 해서 한 19가지 정도로 구별을 합니다. 저희 애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색칠하는 도구를 찾을 때 살색을 달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때는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검정색을 달라, 노란색을 달라, 뭔 살색을 달라, 이렇게 하얀색을 달라 했는데 요즘 배우는 학생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살갗에 갖춰져 있는 이 색을 살색이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검은색도 살색이고 흰색도 살색이고 노란색도 살색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차이라고 하면 나하고 너하고 다른 것, 그 자체가 차이다. 그러면 차별은 뭐냐?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 어떠한 편에게 불리하게 현상이 적용이 된다면 이게 차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제가 이제 현재 장애인분들이 처한 삶을 숫자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우리 자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86%가 된답니다. 근데 정작 장애인분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80%가 넘다고 봐요. 그럼 이건 과연 뭐냐? 차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도 보면 인권교육을 저희도 해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면 정신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의 주제하고요. 이런 그 협회에서 지금 오늘 또 진행을 합니다만은 협회에서 강조하는 인권 주제 자체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직도 병원에서는 회원들의 등급을 먹이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강박을 하게 되면 시간 단위로 체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인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요. 지역사회에서 강조하는 것들하고는 아주 다른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숫자로 보더라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권에 기둥하게 되면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근데 어떠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 던져졌다. 또한 세상에 던져질 때 나에게 주어진 국적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재능,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지, 어느 피부색을 갖고 태어나야 되지, 이러한 것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다름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세상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던져졌을 뿐이고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던져졌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럼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뭐냐? 이러한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대기업을 두고 국가에서 간섭하지 말라. 모든 것을 냅둬라. 회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자유고 그분들의 그 회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 한 축에서는 일정의 개입이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요. 개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유가 되고 있죠. 그러한 차원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또한 하고 싶은 게 좌절되는 것이 자유롭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뭐냐? 정의를 따르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유가 아닐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님은 이러한 그 책 속에 이러한 내용들도 있죠. 소수를 희생하는 상황이 있고 다수가 희생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소수가 희생당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 소수에 당신의 자녀가 소속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나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자유나 평등이나 존엄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기울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평등은 무차별화, 획일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평등은 즉 똑같아지는 거. 영어에 sameness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똑같아지는 거.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평등은 둘 사이의 관계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연애하는 관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이 꽃필 수도 없고요. 우정이 꽃피울 수도 없습니다. 평등은 똑같은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가 돼야 된다. 이게 평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등이란 관계, 평등, 자유로운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정이 아닌 공감이나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민주주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프랑스 혁명의 3대 슬로건 모토가 있죠. 자유, 평등, 저희는 박애로 배웠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또 달리 이제 요즘에는 우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유, 평등, 우애. 근데 이 우애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로 넘어와서 분화 발전된 개념이 아마 연대가 아닐까 합니다. 연대. 우리가 동전에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고 보면 앞면이 자유다. 그러면 뒷면은 평등이다. 그러면 이러한 동전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자들에 의한 약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제거하는 힘. 요것이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대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즘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거죠. 사회보장 제도.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이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려고 하죠. 4대 보험. 본인들은 민간보험을 들려고 하죠. 민간보험. 왜?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사회보험이 아니더라, 4대 보험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은 풍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연대 힘이 최고로 발휘되는 것이 이런 사회보장제도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연대가 아닐까 하고요. 연대의 대표적인 거 우리 영역에서는 이런 가족협회 같은 단체 조직들이 연대의 힘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조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게 그거죠. 인권 감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극도로 배가 고프면 이 밖에 보이는 모든 간판들, 건물들이 다 먹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요, 눈앞에 보이는 치킨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인권 감수성은 그럼 뭐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내가 분노로 느낄 줄 아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이 길거리를 걷다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그럼 얼마나 아플까 공감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감수성이라고 해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왜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발생하게 했을까? 라고 분노를 할 수 있는 힘, 이러한 것들을 인권 감수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사회복지이기도 합니다만은 빈곤에 대한 해석들을 학교 다닐 때 많이 토론을 하죠. 빈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거냐? 개인에게 있는 거냐? 아니면 사회 구조에 있는 거냐? 저희는 전공도 전공이지만 사회 구조, 사회 불평등의 결과로 빈곤이 발생한 것이다. 빈곤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인의 처한 고통 상황을 분노로 느끼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사회복지 제도들도 발생을 하고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 편의 시설, 저도 지금 3년 전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뇌졸중으로 해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편의 시설을 하게 되면 다 그 오른쪽 위주로 돼 있어요. 손잡이부터 집에 모든 것들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왼손잡이셨어요. 왼손잡이. 그때부터 제가 정신적인 계통에 있긴 하지만 장애인 쪽에 끊임없이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왼손잡이를 또 생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해달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인권, 남들이 느끼는 고통들을 살펴보고 분노하는 이러한 것들이 인권 감수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인권 감수성은 책임이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어렸을 때 여기 이제 부모님도 계시니까요. 애들이 울잖아요. 애들이 울어요. 그러면 얘가 받는 고통을 우리가 100%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지만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느꼈으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크든 작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렸을 때 애들이 울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시죠. 기저귀를 갈아보기도 하고요. 분유를 타서 대보기도 하고요. 안아서 달래줘 보기도 하고요. 그 고통의 원인이 100%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것이든 간에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처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고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하는 것, 이러한 책임, 이러한 것들이 인권 감수성의 영역이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책임, 응답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들은 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람 간의 관계를 상품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요즘에 그 이주 여성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되면 폭력을 이렇게 남편들이 행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정의 비용을 들여서 그 제품을 사가지고 왔다라는 개념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을 하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상품의 관계로 치환해 버렸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은 취약하다고 하죠. 취약하다. vulnerability라고 하는 것이 영어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취약성, 감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간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표현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말로 요지부동이라 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지 인간의 취약성이 문제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인권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을 건데요. 우리 인권 문화를 조성하는데 반하는 감정들도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모욕이나 혐오나 무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모욕이나 무시나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발산을 하느냐 보면 우리 대다수들이 엄청난 불안이나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지 흔히 말하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혐오로 투사되는 양상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에 뉴스에 많이 그런 기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성을 혐오하는 이런 남성들. 근데 그런 남성들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여성을 좋아한다. 난 이 여성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나는 이 여성보다는 괜찮은 존재다. 우월한 존재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인권 문화를 키우기 위해서, 싹 틔우기 위해서 배양시키기 위한 감정들도 있겠죠. 그게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은 뭐냐? 타인에 대해서 안 좋은 그림,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혐오라고 하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공감이 아닐까. 근데 공감은 타인을 단순한 수동적인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주체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이 우리 요즘에 인권 활동에서 당사자주의, 당사자 활동이 강조되는 것도 이런 공감에 기반한 활동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 위주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활동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변화가 있죠. 여기 오신 맑은샘 회원분들에도 동료 지원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공감을 바탕으로 한 작은 변화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사진 몇 카트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제 마트죠. 대형 마트. 마트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볼라드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돌 기둥으로 해서 딱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게 볼라드입니다. 볼라드. 근데 목적은 좋았죠. 목적은. 근데 과연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역으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공원에 가보시면 이거는 이제 본래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공원의 벤치에 가시면 기다란 벤치 있죠. 벤치가 있는데 기다란 벤치에 가운데 팔걸이가 있는 벤치들이 있습니다. 벤치 중간에. 그거는 뭐냐면 본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원이나 산책하다 보면 연인들이 쭉 누워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되면 불황인들이 긴 벤치에 누워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공원 벤치의 중간에 팔걸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아파트 입구에 보면 기둥 같은데 45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걸터 앉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이 순수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들도 있을 거고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보편 타당하거나 그렇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시각장애인 분들 유도블록 보게 되면 하수구 중간에 있게 되면 끊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끊기죠. 근데 요즘에는 디귿자로 해서 연결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슬라이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슬라이드를 하나를 넣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전과자들도 있을 거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관광객,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장애인, 연예인, 서민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다 경찰관 신분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신호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을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적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요 시간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조되기 된 것들이 수십 년 이제 되다 보니까 인권을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특별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치들이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권에 대한 개념, 우리 권리 이런 것들을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라는 개념에서 작게나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서준 광주 해피라이프 관장님의 특강 잘 들었습니다. 문구 중에 이제 소개해 주신 문구 중에서 이제 인권에 대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인권이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문구에 따르면 오늘 이제 한 40분 정도의 그 인권 특강이 이걸 들음으로써 우리가 인권을 받았다, 인권이 존중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평소 이제 나름대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온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관장님의 이제 특강을 듣고 나니까 저도 아직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간에 연대의 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이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처럼 모여서 같이 연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인권 향상 인식 개선에 무척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그 1부를 마치겠고요. 저희는 자리 정리를 약간 하는 시간을 잠시 몇 분간 가진 다음에 2부를 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그 당사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분들이 같이 나와서 아주 좀 자유롭고 솔직한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만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그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